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조금 지났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9월 금리 인하 시사를 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9월 인하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미 7월 FMC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고용 지표 때부터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는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9월 달에 B컷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이것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B컷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8월 초에 발표된 7월 고용지표 이후에 시장에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실업률이 4.3%까지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낮긴 하지만 실업률이 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와 좀 다르다. 과거와 차이를 보이는 게 과거에는 실업률이 상승할 때를 보니 해고가 이뤄지면서 실업률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해고가 아니라 고용시장으로 참여자 수가 증가하면서 예를 들면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고용자 수의 증가 속도가 100만이 아니라 10만, 20만 이렇게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해고가 이뤄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는 분명히 안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고용시장의 둔화, 약세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경기를 침체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기존의 연준 위원들이 언급했던 점진적이거나 혹은 체계적인 이런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8월 고용지표가 둔화가 되는 경우에 9월 달에 50bp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생각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이제 시장의 이런 안도감, 경기 침체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시장 말씀하셨지만 8월 고용 보고서에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미국에서 고용 지표를 좀 추정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인구가 3억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1억 명 넘게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 대비 저번 달에 저번 달 대비 이번 달에 얼마큼 고용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의 역할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6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고용 시장이 빠르게 둔화가 된 속도거든요. 네. 근데 8월 달의 고용 지표는 7월 달보다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 둔화되는 속도는 확실하게 조금 꺾여 내려가지 않을까, 둔화되는 속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은 7월 달에 실업률이 상승한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이유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7월 달에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 남부 쪽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고용 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주간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주간 데이터를 보면은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8월 달에는 다소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7월 달에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례적인 계절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것에 또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8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저희가 봤었던 7월 달에 좀 둔화되는 속도보다는 확실하게 좀 더딘 둔화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50bp 인하 가능성보다는 25bp 인하 가능성이 더 우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각이 올 수밖에 없다면 결국 고용 냉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는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말씀은 해주셨지만 9월은 어쨌든 0.25%포인트 인하가 현재로서는 높게 나오는데 9월 FOMC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부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9월 FMC에서 금리 인하 폭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의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벤트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에는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점도표라는 게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 전망 숫자를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금리 전망에서 과연 올해 총 몇 bp의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내후년에 어디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100bp, 그러니까 총 3차례에 남아있는 회의에서 4번 정도 네. 인하를 좀 보고 있고, 내후년에도 4번 이상의 인하를 보고 있는데, 연준의 점도표에서 이것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환호할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횟수도 되게 중요한데 연준의 이런 물가 그리고 성장률, 실업률 전망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를 봤을 때 지금 물가가 높고 고용시장의 우려가 커져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실업률 전망치가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성장률도 이제 마찬가지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는 사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동시에 발표가 되는 연준의 이런 경제 전망, 네. 몇 번 인하 전망을 하는지,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 성장률, 실업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연준의 현재 경기 상황과 그리고 향후 인하 경로를 좀 역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에서 경제 전망과 점도표도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는 7월 PCE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PCE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PCE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조금 컨센서스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컨센서스 숫자가 헤드라인도 그렇고 핵심도 그렇고 전월 대비로는 0.2%씩 둘 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헤드라인은 2.6, 코어는 2.7%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로는 이제 지난 6월 달보다는 좀 숫자가 반등하는 결과지만은 이거는 이제 반등하는 거는 이제 기저효과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PCE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면은 이 숫자를 보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그리고 연준이 굉장히 주목을 하는 숫자인 거는 맞지만은, 그에 앞서서 저희는 이미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확인했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소비자 물가 때보다는 좀 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네. 결국에는 다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고용시장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CE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지표들을 봤을 때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위험 이런 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의 결정은 생각보다는 좀 호키시했다, 매파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달에 둘 다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번, 그러니까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금통위원이 개진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게, 한은 총재가 8월 금통에서 언급을 하신 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물가만 바라보면은 금리 인하의 여건은 조성이 됐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7월 달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전년 대비 2.6%까지 둔화가 됐습니다. 타겟인 2% 대비 높긴 하지만은 고점이 6%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상당 부분 둔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뭐 3분기, 내년 2분기까지 전망치를 보면은 헤드라인도 그리고 핵심 물가 같은 경우도 다 2% 정도로 물가 타겟, 한은의 물가 전망 그 타겟에 부합하는 경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물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한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 5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쪽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강북 쪽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서울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경기도까지 이런 가격의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은행에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심을 보이는 이유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 통제는 없습니다. 근데 금융 안정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계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부동산을 살 때 현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단 다 가계 대출을 통해서 사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포모 심리로 인해서 다 같이 부동산 매수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2021년 8월 달에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물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가계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으니 금융안정이 훼손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을 해서 금융안정성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는 측면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에도 굉장히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대출금리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난 2, 3년간 조금 증가세가 둔화가 됐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을 게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스탠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좋을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보면은 개인들이 부동산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일반 기업들, 부동산 업에서 종사를 하시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성 증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땅을 사서 땅을 잘 정비해서 건물을 올려버리면 끝나는 이런 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R&D를 투자하는 것과는 좀 차별을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좋을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모든 기업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게 되면은 이게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국가 경제 자금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나라 경제 성장 모멘텀에도 좋을 게 없다라는 게 현재 한국은행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성장 쪽을 보면은 단기 성장도 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단기보다는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구조개혁입니다. 이제 한은에서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과거 20년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런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보이면서 7월과 8월 좀 만장일치 동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금통위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조금 10월 달에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성장 쪽에 조금 중점을 두거나 혹은 물가 쪽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
주식들이 효과를 보면서 10월 달이 되면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생각인데, 저희는 현재 한국은행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계심을 보면은 10월 달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11월 달이 더 현실적인 인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한국은행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전해주셨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11월을 예상하고 계신다라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임박을 하면서 지금 외환시장 움직임 보면 달러 지수는 지난밤에 연중 최저치로 내려왔고요. 원달러 환율도 1,330원 수준에 있습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환율이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 원달러 같은 경우는 1,300원 후반대를 버티고 있다가 네. 연준의 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1,3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수출 기업으로 하여금 조금 더 달러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세적으로 조금 원화가 하락하기,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졌죠. 근데 보시면 또 미국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원화를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무역 수지로 흑자로 돌아선 게 원화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려면은 이 기업들이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네. 미국 쪽이 워낙에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보이다 보니까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다시 미국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원화에 수급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1,300원이 좀 새로운 뉴노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0원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뭐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점인지 이런 투자 전략 조언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3.8%,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3.1% 조금 안 되게 금리 레벨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상당 부분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그 폭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이제 채권을 신규로 사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를 하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조금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4% 굳고 10년, 한국 10년 같은 경우는 3.25%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